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전에 기업의 외부 환경과 기업의 내부 요인들을 살펴본 것에서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의 재무적인 분석과 재무제표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 비율로 하는 재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단기 비율 분석과 추세 분석, 산업 비율 분석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해서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비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율을 구성해서 실시하는 비율 분석이 단기 비율 분석이 될 것이고, 과거 회사의 자료, 과거 회사의 재무제표를 현재 시점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추세로서 분석하는 추세 분석. 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현재 5%인데 이 5%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10%부터 5%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2%, 3% 되는 아주 낮은 영업이익률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추세를 분석하는 측면. 또 산업 비율 분석. 자, 나무를 보고 숲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산업평균, 또 역시 현재 시점의 산업평균까지 어떤 추세를 전체 나무로서 보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당 기업에 대한 비율 분석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성격에 따른 비율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비율, 다음으로 성장성 비율,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5가지 비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성 비율. 수익성 비율은 앞쪽 4개는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들만으로 구성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분모로 해서 주요한 이익들,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이라고 하는 손익계산서에서의 중요한 계정 과목들을 분자에 위치시킴으로써 전체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률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지표는 혼합비율이 되겠습니다. 혼합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분모 중에서 하나는 손익계산서, 하나는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골라내서 이것으로서 비율을 구성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는데, 총자산 순이익률, 흔히 얘기하기를 ROA라고 하는 것은 총자산에 대한 평균액으로부터 순이익이 얼마만큼 발생을 했느냐.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혼합 비율일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나온 비율들은 평균액으로, 평균액이라는 개념은 기초 플러스 기말을 2로 나눠서, 그러니까 잔액의 개념을 이런 순이익과 같은 유량의 개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평균액을 사용을 합니다. 기초 기말 아니고 사실은 분기별로 합산을 해서 4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해서 12로 나눈다든지, 더 정확하게는 1평균 1잔으로 가지고 이렇게 평균액을 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2개로 기초 기말을 가지고 이렇게 평균액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자산 평균액이라고 했을 때 기초 플러스 기말을 2로 나눠서 평균액을 구해낸 값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무상태표 비율 같은 경우에 반드시 평균액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비율은 자기자본 평균액을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소위 말하는 ROE 비율이 되겠습니다.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 평균치를 가지고
국내의 전 산업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퍼센트지가 5%대 또 6%, 7%대까지 이렇게 변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하향 추세를 최근에 보였고 한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도 역시 좀 굴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하향 추세를 보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성상성 비율. 비율 자체는 뭐 대단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계정 과목들을 놓고 이 계정 과목들의 전기 금액과 단기 금액들 간의 증가율을 보면 그것이 바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든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계정이라든지 채무상태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포지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증가율을 구해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자산에 대한 유동자산 증가율이라든지 부채 같은 경우에도 차입금에 대해서 따로 계산해서 차입금 증가율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전 산업 평균치를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은 상당히 개선된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자산 증가율도 같이 늘어나죠. 그러나 자본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현금 비율,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비율을 가지고 유동성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유동 비율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 유동 자산을 크게 봤을 때 현금,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이렇게 간단한 유동 자산으로 구성을 시키고, 분모를 매입 채무, 유동 부채를 매입 채무 하나로 이렇게 좀 계정값을 줄여가지고 약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 전체가 이제 유동 비율이고,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 자산을 제외한 것이 전체가 당좌 비율이 되죠. 그래서 간단한 계정 과목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는 현금 더하기 매출 채권만을 매입 채무로 나눴을 때의 비율, 또 현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만을 보는 비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팔리면 현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 채권도 이제 일단 팔았는데 곧 외상 대금이 회수가 되면 현금이 될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것이 단기에 우리가 매입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동성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유동 비율 자체가, 유동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이 더 확보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분자의 이러한 과목들이, 계정 과목들이 증가를 했을 때 유동성 비율은 높아지겠지만 유동성이 개선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개선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재고 자산이 같이 늘어나면은 이것은 유동성이 개선이 되는 상황이 맞지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과 비슷한 중국 제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부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재고 자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또 유동성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비율 자체로는 봤을 때는 유동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실 재고가 늘어난 아주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나면 유동성 비율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매출을 하던 것을, 자, 현금으로 이제 매출하기 힘들어져서 외상으로 밀어내기 매출을 한다든지, 혹은 매출 채권 자체 회수기를 늘려주면 매출 채권이 또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면 역시 유동성 비율도 개선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은 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거꾸로, 현상적으로는 거꾸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들을 가정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유동성 비율이 높으면 유동성이 개선된다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반대적인 측면이 그대로 유동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유동성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비율이 높아져서 유동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대체적인 비율의 범위를 보시면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한 100에서 120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당좌 비율은 8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비율 같은 경우는 20% 내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네요. 자, 이제 안정성 비율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를 구성을 해봅니다. 유동자산, 유동부채라는 측면이 있으면 나머지가 이제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안정성 비율에서 유동 비율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죠.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 안정성 비율은 대표적인 안정성 비율은 이런 비유동 자산을 나머지 이런 비유동 부채와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경우 구체적으로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자산을 장기적인 부채 혹은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기 자본으로 구성을 해야지 전체적인 재무구조가 안정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성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본만을 분자를 하실 경우는 비유동 부채가 될 것이고, 또 부채 비율 이렇게 부채 전체와 자본을 비교한 경우, 또 차입금 의존도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채 중에서 구체적으로 차입금만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경우. 자, 총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보십시오. 이게 한국은행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결국 자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총자산과 같은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비율은 부채 비율을 조금 이렇게 바꿔놓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전 이익 플러스 이자 비용이 다시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런 비율인데,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 세전 이익과 이자 비용을 더하면,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인 수익 비용 중에 이자 비용만 있다고 하면은 이자 비용을 차감시켜주면 이제 세전 이익이 나오고, 자, 이렇게 간단한 구성일 경우에는 세전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세전 이익에 이자 비용을 더하면 결국 영업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 비용을 갚을 수 있는 재원으로서 영업 이익이 얼만큼 될 것이냐, 몇 배나 될 것이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영업 이익을 바로 이자 비용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뭐 이자 수익이 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영업 외적인 수익 비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자 비용을 갚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차원을 이렇게 역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율의 이 값은 EBIT이 되겠습니다. EBIT,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영업이익과는 좀 다른 그런 계정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영업이익 하지 않고 세전이익 더하기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비율을 보시면 대체로 이런 비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좌표죠. 여기 150에서 100 사이. 차입금 의존도 지금 상당히 최근에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IMF 이후로 해서 50% 채 안 되는 형태, 그러니까 한 30%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유동
비율, 여기 위에 있는 이 비율이고요. 비유동 장기 적합률 100% 약간 하회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활동성 비율, 마지막으로 활동성 비율은 회전율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매입 채무에 대한 회전율은 향후에 우리가 순전 자본 추정할 때 이 비율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 자체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출액을 분자로 하고 이것은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비율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파이낸셜 포지션, 재무 상태표 혹은 뭐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재무제표에서 가져왔으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혼합 비율이 되겠습니다. 혼합 비율은 반드시 재무상태표 비율은 평균액으로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혹식은 재고자산이나 매입채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활동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보시면 총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각각 이렇게 10회전에서 많게는 12, 3회전 또 적게는 8회전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무 비율을 한 표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성상으로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이라고 하는 5가지 성격으로 구분을 했고요. 또 계산 구조에 따라서 둘 다가 분자분모 둘 다가 재무상태표에서 온 재무상태 비율인가, 둘 다가 손익계산서에서 뽑아낸 손익계산서 비율인가, 혹은 양쪽에서 하나씩 뽑아낸 혼합 비율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행렬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비율줄 중에서 수익성 비율 중에서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중요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증가율들은 좀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비율은 유동 비율 정도가 좀 활용이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비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상황들을 좀 잘 고려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차입금과 관련된 부채 비율을 더 많이 활용을 하죠. 특히 가중평균 차입 비용을 계산한다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차입 부채 대비 자기자본, 특히 또 시가로 이렇게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채 비율, 특히 차입 부채에 대한 부채 비율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활동성 비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런 내용들이 순전 자본에 대한 앞으로의 추정을 할 때 이런 회전율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